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7월 19일은, 재헌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이승만 연구원장 하시는 유석준 교수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와이 현지에 가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여러 연구자들이 나오고 또 시민 레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상을 또는 그 말하자면 업적을 회고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무인지경이었습니다. 일부 좌익 그룹들은 그저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말도 아닌 무슨 백년 전쟁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학교에까지 전교조를 통해서 뿌리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시절부터 꾸준히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해 오시던 건국대학교 이주영 교수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승만 어떤 분인지 한마디로 좀. 그분을 상징하는 단어는 예. 건국 대통령, 호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호국이라는 말도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 이제 그거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 예. 그 다음에 6.25 때 없어질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예. 호국 대통령. 예.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국가 발전을 가져온 그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부국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 현대사의 그 축이 좀 맞아 떨어진다. 아, 의미 부여가 제대로 되는군요. 네.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연구를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 전공이 서양사였고 서양사 중에서도 미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교류라 그럴까 서로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 가교의 역할을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승만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이 한미 관계를 말하면 규명을 하고 거기서 우리의 역사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데는 가장 연구하기 쉬운 그런 인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그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그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8.15 해방도 맞고 거기서 어린 나이지만은 이 소련군과 또 이 공산 체제를 조금 겪었고. 아, 소련군을 직접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제가 봤고 또 그 공산 체제가 그 자리를 잡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어리지만은 좀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48년 2월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때 월남 어떻게 온 가족이 다 저희 핵가족만 다른 어른들은 이제 못 오시고 이제 저희 핵심 되는 가족들만 넘어와서 48년 2월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그 유엔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말하면 나라를 세우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의견이 막 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남북 협상파들 이 사람들이나 또는 좌파들은 이제 북한하고 제주폭동이 그 처음에 터졌겠군요. 좀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 4.3 그 사건은 그것은 그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좌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 언저리입니다. 또 이제 남북협상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또 북평양으로 가고 뭐 이런 아주 어수선한 때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또 50 총선거도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6.25 전쟁을 만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살아나온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월남민이니까 만약에 남한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지 않든가 또 세워졌더라도 6.25 전쟁 때 없어졌더라면 저희 같은 월남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의 보트 피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모르고 살았지만은 정신없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저희 전공이 역사학이고 하니까 그 새삼스럽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승만의 역사적 위치를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이 교수님 연배에 살아오신 분들은 다 자기 개인사가 동시에 민족사고 그런 것이죠 뭐. 그 오버랩 된 겁니다. 있습니다. 그게 잘은 몰라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헌을 통해서 그때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은 아 그때 그것이 그거였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나중에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른 지도자들하고 비기면 그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도 있고 또 그 독립운동 건국기에 또 이승만 박사와 비슷한 연배의 지도자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들과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높은 학력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연배의 그 지도자들이 학교에서 정기교육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 나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미국에 가서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이 학력은 요새 미국에 가지고 가도 쟁쟁한 학력입니다. 그때 그 학력을 가진 이승만 박사는 이건 뭐 아주 군대 일학입니다. 그 점에서 배웠다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의 탑 클래스의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공유했던 분이죠. 그러면 미국 문명의 최첨단을 다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지식인으로서 1941년에 우리말로는 일본 내막기라 할까요? Japan Inside Out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데 이게 뉴욕에서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인이 쓴.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한마디로 배운 대통령, 배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배운 사람들은 제일 아끼는 게 인재입니다. 인재.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 같은 것들 보면은 이 나라는 섰는데 인재가 없다. 이거를 통탄해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면 고향이 어디고 뭐이고 묻지 않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지역 차별이 일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인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또 되실 분들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니라도 사회 지도층이 되실 분들은 학력이 좀 일반 대중보다는 조금 월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랄까 반공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깊이 가지신 분이에요.
또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망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네. 예상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생각을 했기에 그런 당시에 당시에는 뭐 사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예.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 이걸 얘기합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되는 건가? 예. 이거를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공산주의자들인 경우에는 혁명가니까 예. 이건 하면 내 탓이다 이게요. 전부 사회 탓으로 그 사회 탓이고 예. 이건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게요. 예. 이렇게 되니까 사는 자세가 틀린 거다 이겁니다. 예. 일단 공산주의라고 하는 혁명 사상에 문들면 예. 그건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예. 그런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특히 이승만 박사가 해방 후에 와서 더 절감하게 된 건데요. 예. 일단 공산주의자를 뭐로 보는가 하면요.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발언한 거 보면요. 우선 파괴자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일본 사람들, 일본인 기술자 모이고 다 갔어요. 예. 가서 지금 산업이 모이고 마비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파업이고 뭐 해가지고 두들겨 부셔가지고 예. 더 파괴하니 이건 뭐 살자는 겁니까? 이게 뭔가 죽자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파괴자이기 예. 때문에 안 되겠다. 예. 예, 이것이 반공의 출발점입니다. 예. 개인적인 출발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다른 지도자들, 예.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굉장히 달랐던 점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송진우 선생이나 김성수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이제 한민당계통 이런 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세력이니까 예. 이승만 박사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아닌데 나머지 사람들 뭔가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 결국 혁명가로서 자철하게 예.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반일 노선도 사실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반공 노선이 그렇고요. 예. 반공 노선을 일관되게 그렇게 몰고 갔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6.25 전쟁의 뭐 경험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예, 그 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이승만의 태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 예.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요,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예. 살 수밖에 없지요. 예.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좌우합작이라고 얘기할 예, 수밖에 예, 없지요. 근데 좌우합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좌든 우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양보를 해야 이게 합작이 되고 타협이 되는 예, 건데 공산주의자들이 예. 혁명가들입니다. 예. 혁명가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그렇죠. 새 세상을 예. 만드는 거니까 그건 애당초부터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전부죠. 거죠. 예. 그렇죠. 전부 아니면 뭐 아닌 거죠. 아니죠. all or nothing입니다. 영어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좌우합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일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파는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고 예. 좌파는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좌파에게 먹히고 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좌우합작 연립정부를 세우라는 건 이름은 멋있지만은 결국은 공산화로 간다는 예. 말이다. 이래서 끝까지 좌우합작을 반대하는 그런 그렇게 돌아보고 반공론자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실제로 중국의 국공합작이나 예. 또 2차 대전 직후에 무슨 폴란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동유럽 국가들에서 잘 나타난 거죠. 좌우합작 연립정부 세웠다가 다 다 공산화된 공산화되고 했죠. 예.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뭐 6.25 전쟁은 뭐 대표적인 거지만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사실 지금 저희들로서는 국가라는 건 뭐
지금은 그래서 사실 해방과 건국조차도 약간 혼동하고 있는 그럼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해방은 당연히 건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방이 건국이 아닐 수도 있고. 예. 일단 그러면 해방은 해방입니다. 예. 해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예.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워야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방하고 이 독립. 이거는 다른 거고 예. 지금 이제 광복이란 말을 해방 대신에 쓰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정확한 말입니다. 예. 광복은 다시 빛을 찾는다는 거니까 거기에는 남의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뜻도 있지만 예. 또 주권을 찾아서 나라를 세운다는 뜻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됐는데 이것이 광복이 해방의 의미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뭐 약간 보태면은 그래서 이제 그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 해방과 건국을 동시에 기념할 수 있는 요건 3년 차이 아닙니까? 예. 45년에 해방, 48년에 건국. 예. 근데 똑같이 8월 15일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3년 차이가 나는 두 8.15를 하나로 합쳐서 예. 요걸 기념하게 광복절을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예.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3.1절 무슨 개천절 해다 아마 그 절자하고 이렇게 운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광복절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아니다. 광복절 내가 의대했던 거는 건국기념일을 말했던 거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6.25 전쟁 거치면서 나라가 뭐 혼란하고 그러니까 그게 묻혀져 가지고 지금은 광복절은 해방절로 그냥 이렇게 굳어졌고 건국절이 없어진 거죠. 48년 8.15에 이제 건국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49년 8.15 때는 광복 1주년으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그게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막 썼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씩 바꿔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조금 헷갈렸어요. 반발심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걸 분명하게 이제 쓰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그 해방하고 건국 두 큰 사건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그 건국을 중요시 여겼어요. 48년에. 그래서 그걸 독립기념일로 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광복절이 되면서 지금 해방절로 그냥 안고 건국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8월 15일은 정부나 우리 국민이 그 해방과 건국을 동시에 말하면 기념하는 날로 지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절과 건국절이죠. 근데 이제 해방이란 날이 광복절로 굳어졌으니까 광복절과 건국절 그 대신 요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참 뭐라 그럴까 천우신조였다거나 할까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이거나 그저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역시 건국 허국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죠. 이승만이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을지도 모르고 또 건국이 됐다 하더라도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이승만이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이 골치 아프게 됐다 아마 그런 게 일단 저쪽의 노선이군요. 북쪽의 노선. 북한에서는 그렇게 보죠.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이제 해방 후에 그 건국 과정 3년에 보면은요.
북한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남한의 예. 좌파 세력들이 내세우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좌합작이나 남북 협상, 남북 예, 합작하다는 하여튼 남한의 정부를 세우면은 분단이 된다 이거는 영구 예, 분단이 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절대로 북한이 동의 안 해줍니다. 북한이 이미 또 절대로 동의 안 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만 말하면 통일 정부 세운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예. 거죠. 흡수되는 거고 또 그래서 대한민국 사실 그 당시에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예.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족주의자죠. 예. 순수한 민족주의자니까 어떻게든지 영구 분단을 막아보려고 예.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북적은 간단치 않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새 지금 이 북한과의 통일 문제 때문에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북한 지역은 예.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벼슬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그런 차별받은 예. 지역입니다. 예. 500년 차별받다가 지금 나라를 세웠습니다. 신나는 거죠. 예. 신나는데 왜 남쪽하고 또 통일해가지고 뺏기고 밀리고 들어갑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겠군요. 그러나 저는 북한은 진짜 통일의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산주의다는 이런 이념적 문제 말고도 그러면 원초적인 그런 게 그러면 있군요. 예. 그 보면은요, 그 해방 후에 남북한의 건국 과정을 보면요, 그래도 남한의 지도자들은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북한과 어떻게든지 통일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이 보면 관심도 없어요, 남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위원회 뭐 인민위원회 먼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금 그렇죠. 시작이 됐죠. 임시인민위원회 예, 예. 그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게 500년 만에 그렇군요. 자기네 국가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남한은 공산화하거나 말하면 그 침략을 하면 되는 거, 정복하면 예, 되는 거니까 예. 그 통일은 나중 문제고 예. 일단은 자기네들이 그 지역적인 국가를 하나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을 예.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45년으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 남북의 통일 국가가 세워질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없었으니까 이제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은 노력은 일단 한 거죠. 예. 한 거고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안 돼. 이렇게 이런 된 것을 거고요. 알고 있었던 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세력은 주로는 한민당 세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고 이런 세력도 이승만 박사에 동조하면서도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올지 사실 겁이 난 거거든요. 예. 그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좌우합작 남북 협상하면 안 돼. 하고 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머뭇거리던 보수 세력들이 호응을 하게 돼서 건국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만일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이 온전히 없었더라면 예. 건국은 안 됐을 그렇죠. 거다. 깃발을 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니까. 아, 깃발을 든 것이 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참 지금에서 회고하면 예. 정말 아슬아슬한 그 아스라 안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고 예. 또 6.25 때 뭐 없어질 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휴전 협상이니 이런 거 또 휴전 끝나고 제네바 정치회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유엔에서는 어떻게 남북을 좀 하나의 나라로 묶어보려고 예.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모든 면에서 완강하고 하니까 예. 이쪽 이 유엔 쪽이나 미국도 나중에 따라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 대한민국을 없었던 거로 하고 다시 남북한 문제를 생각을 해서 통일 정부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 이게 6.25 전쟁 때 그 유엔 그 휴전 그 무슨 위원회라는 게 예, 그 예. 피어슨을 그 의장으로 하는 그런 사람의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휴전 후에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이나 민간인이 수없이 헌신을 하다가 희생이 됐는데 이 나라가 없었던 거로 하고 다시 남북 문제를 처음부터 해보자.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뭐 논문이나 책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통일이 되었건 어땠건 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높은 그 당시 세계 최선단의 말하자면 정치 이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남쪽에 뭐 대한민국이 따로 섰거나 안 섰거나 간에 지금 북한 비슷한 또는 뭐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 중에 뭐 미얀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국가 레벨로 계속 저개발의 상태로 있는 국가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갖게 돼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당시 해방 후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 그냥 우리나라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러한 그 후진 예.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이 갔던 길을 그냥 거의 예외 없이 갔을 겁니다. 예. 예, 갔을 건데 그래도 이 공산화를 면했는데 요 문제의 그 반공 문제와 관련해서 이승만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은요. 예. 이 문명의 문제가 있어요. 생활 방식에. 예. 이승만은 그 한말의 그 개화기에 이 개화기에 이제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런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날 보면은 우리는 1000년 이상 중국의 대륙 문명권으로부터 그 생활 방식을 주로 받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승만과 같은 개화파들이 생각한 거는 이젠 방향을 돌려서 해양 문명권으로 향해야 된다. 해양 문명권의 자유로운 그런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보면은 대륙 문명권은 주로 전체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해양 문명권은 자유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으로서는 특히 남한만이라도 이런 해양 문명권에 속하는 단공 국가를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서 어떤 효과를 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친 것이 거기서 나와요. 뭐냐면요, 미국의 원조를 받을 때 군사 원전을 할 때 그냥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걸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대륙 문명권 공산권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문명권 자유주의 세계하고 지금 두 개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벌이는데 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해양 문명권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 미국이 이 문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너희는 우리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건 이승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아주 논리가 그렇죠. 우리가 밀리면 미국 사회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늘 그 많은 미국인들을 이제 상대를 했는데 그 미국인들이 놀래는 것이 이승만이가 너무 미국 역사를 자기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제 감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물러날 때 못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2번 아닙니까? 4년에서 8년이면 56년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 물러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제 사사의 개헌도 하게 되고 참 그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물러나려고 했어요. 자기가 2번 했으니까 8년 만에 이제 물러나려고 했는데 자유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난 그만하겠다. 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예. 8년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예. 하는데 자유당 쪽에서 또 뭐라고 또 설득을 하냐면 왜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만 있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4번 당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조지 워싱턴과 루즈벨트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용단을 못 내려서 예.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듣기로는 나중에 이제 하야를 하시고 네. 나서 이제 장개석이 이제 이 대통령께 하야한 이승만께 이제 대통령께 위로 편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위로 편지를 써서 야 한국 국민이 배은망덕하게도 왜 너를 당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답을 야 내가 가르쳐준 민주주의인데 이제 그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자 그러니 내가 잘 가르친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거는 제가 저로서는 예. 그거에 관한 건 읽지를 못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를 예. 이승만이가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대통령 직선제도 무리한 과정이었지만 52년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책이 2권이 제 앞에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서북청년이라는 책이고 이승만 평전이고요. 이승만 평전은 언제 나온 책입니까? 요거는 작년 2014년에 나온 건데 예. 그 일반인들이 예.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예.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를 예. 알기 쭉 쉽도록 이제 연대기적으로 그렇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청년기에서부터 순서대로 예. 간략하게 예. 그리고 이승만의 역사적인 의미 예.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그런 거 예. 간단하게 예. 서북청년에는 요거는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세력들이 이제 희생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세력이 이제 북한에서 예. 이 공산 세력한테 쫓겨내려온 월남민들 그 중에도 예. 청년들입니다. 예. 주로 이제 독신으로 넘어왔던 청년들. 예. 독신으로 월남에서 오갈 데 없으니까 예. 한 군데서 모여 합숙 생활을 하다가 예. 그 당시 이제 미군정 경찰은 좌우 사이에서 엄청 중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익 세력이 무지하게 커지고 그래도 그걸 막을 세력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서북청년회가 나서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공산화 하는데 공산화를 막는 큰 기여를 했고 예. 이승만의 건국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북 건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또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국군에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25 때 호국에도 기여했고. 예. 네. 그 서북 청년의 책은 제게도 또 와 있습니다만 아직 못 읽어보고 있습니다. 곧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서거 50주년이어서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올해는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또 행사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와이로 또 여러분이 또 가시고 이래서 저로서는 어떻든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 재평가 과정에서 하나 경계해야 될 거는 너무 찬양 일변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있었던 일, 예. 있었던 그대로를 알려서 여태까지 왜곡되어 있던 그런 사실들을 조금씩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 예. 이승만도 한 평범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러날 때는 못 물러난 거거든요. 예. 그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김일성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책상 뒤에 이승만이 소가 나와 있는데 예, 그 책에 시리즈로 나온 책에 같이 이렇게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이승만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 높은 학력을 얘기한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남북한 비교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그런 고학력이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김일성은 만주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지도자의 비전의 수전만 비전의 봐도 남북한의 진로는 거의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예. 몰랐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죠.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전부 그쪽이 옳은 줄 알았죠. 저게 제대로 예.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 그 종종 좀 나오셔서 그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정치 살아갈 그럴까 그 당시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사건들의 진상을 예, 한 번씩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년 맞아서 그분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재확인하는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